안중근이 이토이도 무민을 저격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무장투쟁을 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라면 저 세 질문의 답이 모두 만주단 걸 알 겁니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만주는 독립군들에게 일제의 손밖에 있는 피난처였고 세력을 키운 안식처이자 피 흘리며 일제와 싸운 전장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만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만주와 독립군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반을 끝으로 만주는 더 이상 독립운동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난징의 조선의용대, 충칭의 한국광복군, 예난의 조선의용군, 연해주의 88여단과 미국의 랩코 프로젝트, 서울의 경성콩그룹과 조선 건국동맹,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까지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었지만 만주를 기반으로 둔 단체들은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도대체 만주의 독립군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지 8일째 되던 1931년 9월 26일 한 조선인이 만주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석윤, 동경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에서 유학 중이던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그의 처남은 33인 민족 대표였지만 친일파로 전향한 최린이었는데 박석윤 역시 일본 유학 시절 총독부에게 보석된 친일파였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그는 일본과 조선 총독부의 실력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 1932년 2월 민생단을 창설합니다. 민생단은 겉으론 간도내 한인들의 자치를 향상하고 최종적으로는 간도를 조선에 편입시킬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본군 환용운동을 벌이고 독립군과 싸우는 일본군에게 식량과 보급품을 기부하려 하는 등 영락없는 친일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자 상황이 뒤바뀝니다. 만주 사변으로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은 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워 자신들은 한족으로부터 만주의 여진족을 해방시킨 것이라 변명합니다. 그런데 간도내 한인의 자치를 내세우는 민생단이 존재하면 이는 여진족 독립을 내세운 일본의 변명과 충돌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은 박석윤에게 압력을 넣었고 1932년 7월 민생단은 창립 5개월 만에 자진 해산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만주는 크게 네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괴뢰국인 만주국, 장제스의 중국국민당, 지청천과 양세봉이 이끄는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입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싸움을 회피한 채 후방에서 한인 사회주의자들을 다수 포섭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거기에 일본과의 싸움으로 국민당과 민족주의 세력이 큰 타격을 입으며 1944년 이후론 공산당과 일본이 만주를 양분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만주 곳곳에 유격구를 설치했는데 안도의 연기련 역시 유격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932년 8월 유격대원들은 유격구를 염탄하는 일본군을 사살하고 한인 통역병을 생포합니다. 그런데 취조 도중 통역병이 유격구의 비서였던 송노톨과 함께 민생당원으로 유격구 내에서 민생단을 양성했다고 자백합니다. 이에 송노톨에게 모진 고문이 가해졌고 송노톨은 20명의 유격대원이 자신과 함께 민생당 활동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20명의 유격대원에게도 모진 고문이 가해졌고 이들도 몇몇을 민생당원이나 자백합니다. 그 결과 상부에 보고된 민생단 수가 어느새 100여 명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민생단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내부의 민생단을 박멸할 것을 선언합니다. 4년에 걸친 반민생당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민생단 투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된 인물들이 민생단원들을 색출합니다. 민생단으로 지목되는 이유들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자치운동을 했던 자, 일본어나 일본 물건에 능숙한 자, 가족 친구 중 일본 군경이 있는 자, 전투에서 자주 패배하거나 도망친 자 등 비교적 그럴듯한 이유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독립군이었던 자, 눈물을 흘린 자, 안경을 쓴 자, 집에 책이 있는 자, 식사 중 밥을 흘린 자 등 온갖 이유로 민생단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이유 중엔 민생당원인 자를 살려둔 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죄목은 주로 한인 간부들을 민생단원으로 지목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동만특위 조직부장인 김성도의 경우 민생단원으로 지목된 군인 중 한 명이 탈출하자 민생단을 살려줬다며 총살당합니다.
김성도 외에도 많은 한인 간부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체포되거나 탈출했는데, 그럼 이들의 가족과 부하들도 민생단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생단으로 지목되면 혹독한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문에 못 이겨 자신이 민생단임을 인정했고, 그렇게 확보된 진술은 이들이 민생단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민생단원을 불 것을 강요받았는데, 이 경우 주로 자신의 상관이나 평소 앙심이 있던 자들을 주로 지목했습니다. 때문에 어제까지 민생단원들을 고문한 이들이 오늘은 민생단원으로 잡혀온 경우도 흔했습니다. 선전부장 이상묵은 민생단을 색출하란 명을 받고 훈춘의 반민생단 투쟁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생단 혐의를 받던 유격대원 한용호가 상관인 박춘의 이름을, 박춘이 다시 상관인 자신의 이름을 대며 민생단으로 몰렸고 결국 도주했습니다. 고문이 끝나면 재판을 했는데 인민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항의를 하면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격대 대대장이었던 양성룡의 경우 부하들의 항의로 사형에서 직위해제로 감면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들은 일방적 통보만 받고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이송일은 동만특위 상무위원으로 중국 공산당 만주위원회 중 최고위 한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민생단 두목으로 몰려 제대로 변호도 하지 못한 채 총살당합니다. 처분이 완료되면 그들이 했던 진술과 주변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민생단원을 지목해 이제까지의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은 셈입니다. 반민생단 투쟁의 과정을 보면 5년 후 일어난 스탈린의 대숙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공산권에서 발생했단 점, 희생자들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워 처형했단 점, 숙청을 주도했던 중간관리자가 숙청됐다는 점, 고문과 연좌제 등 끔찍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점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숙청과 구분되는 반민생단 투쟁만의 특징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한인들만 민생단원으로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민생단으로 지목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과 가까운 한인들은 민생단으로 지목돼도 풀려났습니다. 후일 북한의 지도자가 된 김일성 역시 이때 민생단원으로 몰렸지만 중국인 간부들의 적극적인 변호도 직위해제만 당한 채 목숨을 건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반민생단 투쟁을 한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종청소로 규정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만주위원회의 당원 중 80%가 한인이었기에 중국 공산당 내에선 공산당의 중국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고려되었던 것도 인종청소서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반민생단 투쟁을 인종청소로만 보기엔 어려운 점도 존재합니다. 반민생단 투쟁을 선포한 곳은 중국인일지라도 결국 그것을 실행한 이들은 한인들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김성도, 이상묵, 이송일은 반민생단 투쟁의 피해자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수십 명의 조선인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중국 공산당의 많은 한인 간부들은 자신이 대상이 되기 전까진 반민생단 투쟁에 별다른 반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반민생단 투쟁의 비극은 피드백을 거부하는 사회주의 특유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만주의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중국 국민당과 연계의 항일 투쟁을 벌였기에 국민당과 경쟁하던 공산당의 기강다지기라는 등 반민생단 투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민생단 투쟁이 만주 내 항일 투쟁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4년간의 반민생단 투쟁으로 최소 500에서 최대 2000명의 한인이 죽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고문, 감금되거나 죽음을 피해 친일파로 전향했습니다. 청산리 대첩 당시 독립군의 수가 3000여 명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만주의 독립군 전체가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또한 반민생단 투쟁으로 주민들이 대거 유격구에서 이탈하며 독립운동의 기반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반민생단 투쟁 이후에도 김일성의 동북항일 영군이 보천벌을 습격하는 등 소소한 저항이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시기 남한내 빨치산이 그랬듯 거점을 상실한 게릴라들은 적의 토벌전에 하나하나 무너져갔습니다. 반민생단 투쟁으로 한인 간부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를 꿰찬 중국인 간부들도 차례차례 죽거나 전향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김일성 부대가 1940년 소련으로 가며 길고 길었던 만주 내 항일 투쟁은 막을 내립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끈 마오쩌둥은 게릴라와 민중의 관계를 물고기와 물로 비유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듯 민중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게릴라는 결국 파멸한다는 것이죠. 결국 반민생단 투쟁은 물고기가 물을 다 먹어버린 자회행위인 셈이었습니다.